2004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한 15세 소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 결과 그녀의 마지막 행적이 발견된 곳은 다름 아닌 서울 강북구 미아시장의 한 정육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진 후 한동안 주민들은 시장에서 다진 돼지고기를 볼 때마다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떨었습니다. 한 젊은 소녀가 잔혹하게 살해된 뒤 토막나 정육점의 돼지고기에 섞여 시중에 판매되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대체 이 어린 소녀는 왜 이토록 참혹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을까요?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돌려 2004년 4월 27일로 가봅니다. 2004년 4월 27일 화요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한 어머니와 딸이 잔뜩 상기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이명숙 씨는 자신의 막내딸인 15세 박은지 양이 사흘 전부터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친구 집에서 노느라 연락이 안 되는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휴대전화가 꺼져 있어 결국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함께 온 언니 박은하 씨는 경찰에게 4월 24일 토요일 밤 11시쯤만 해도 동생과 방에서 기분 좋게 이야기를 나누고 각자 방으로 가 잠을 잤다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동생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언제 집을 나갔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가족들의 말에 따르면 은지 양은 예전에 남자친구 집에서 외박을 한 적은 있었지만 이별한 후에는 외박을 거의 하지 않았고 간혹 늦어질 때도 반드시 가족에게 미리 연락을 취했기에 이처럼 연락이 두절된 채 며칠씩 사라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단순 가출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지만 청소년 실종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즉시 노원경찰서 실종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추적에 나섰습니다. 실종된 박은지 양은 1988년 9월 12일생으로 전라남도 해남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위로는 3살 터울의 언니 은하 씨가 있었습니다. 은지 양이 3살 되던 해에 부모님은 불화로 이혼했고 어머니 이 씨는 얼마 후 서울에 사는 50대의 최만수 씨와 재혼했습니다. 하지만 새아버지는 직업도 없이 매일 빈둥거리는 게으른 사람이었고 어머니가 벌어오는 돈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001년 어머니는 먼저 큰딸 은하 씨를 서울로 데려가 정착시켰고 은지 양은 한동안 시골 친척 집에 맡겨져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2002년 13세가 되어서야 은지 양은 마침내 서울로 올라와 어머니, 언니, 그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던 새아버지와 결합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경제적 형편은 무척 공공했습니다. 어머니 이 씨는 건물 청소와 쓰레기 수거 일을 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은지 양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중학교에 입학해 학업을 시작했습니다. 은지 양은 머리가 영리해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는 수학, 국어, 영어 중 한 과목 이상에서 최우수 성적을 거둔 학생에게 수여하는 자수정 장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교내 신앙송 대회와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도 여러 차례 입상했으며 2년 연속으로 학교 장학금을 놓치지 않을 만큼 촉망받는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은지 양의 교우 관계나 교사들과의 관계는 그리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의 눈에 투영된 은지 양은 지독히 내성적이면서도 고집이 세고 말수가 적은 아이였습니다. 학교 밖 가정 환경도 불행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지 양은 무능한 새아버지와 잦은 말다툼을 벌이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2003년 은지 양은 학교 공부 외에 외부 모델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외모와 체격 탓에 사진 촬영 제안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가족들에게 모델 어시스턴트로 일하며 한 달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다고 거짓말을 채워 넣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일도 그만두었습니다. 은지 양은 외모를 꾸미는 것을 좋아해 화장품과 예쁜 옷에 관심이 많았고 언니와 옷이나 구두를 함께 공유해 신기도 했습니다. 두 자매는 일주일에 3번씩 하는 메이크업 강좌에 함께 등록해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2004년 1월 가족의 무거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던 은지 양은 당시 고등학교 1학년 진학을 앞두고 가족들에게 돌연 자퇴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어머니와 언니가 눈물로 만류하며 설득했지만 은지 양은 공부를 많이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며 완강하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학교를 그만두고 사회로 나간 은지 양은 급격히 탈선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유흥가를 전전하며 거친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외박하는 날도 늘어만 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경찰은 은지양이 살던 노원구 상계동의 한 영구 임대 아파트를 찾아가 본격적인 컴퓨터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정부가 저소득층과 이주민들을 위해 제공한 거주지였습니다. 은지 양의 방에 있던 컴퓨터의 인터넷 접속 기록을 확인한 경찰은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은지 양이 인터넷 성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른바 조건 만남이라 불리는 성매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해당 포럼에 자극적인 프로필 사진과 함께 자신의 이용 요금표를 공공연하게 게시해 두었습니다. 또한 손님들과 연락을 주고받기 위해 두 개의 MSN 메신저 계정을 상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4월 13일 은지양은 커뮤니티에 심야에 만날 손님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고 일주일 뒤 한 남성이 그녀의 서비스에 대한 후기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손님과 함께 거리를 거닐거나 쇼핑을 해주는 데이트 동행 서비스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낯선 이들과의 은밀한 접촉은 언제나 거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고 그 누구도 은지양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복잡하고 위험한 사회적 관계망을 토대로 단순 가출이 아닌 강력 범죄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종된 지 수일이 지날 때까지 은지양의 가족들은 그녀가 성매매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언니 은하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리 자매는 무척 친해서 평소 고민을 자주 나누곤 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동생의 표정이 어두워졌고 마음속에 말 못할 고민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점차 사회에서 만난 20대부터 50대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대의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더니 밤마다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를 하거나 외박을 밥 먹듯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추궁할 때마다 은지양은 그저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는 것이라고 얼버무렸지만 단 한 번도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온 적은 없었습니다. 은하 씨는 동생이 MSN 메신저로 사람들과 자주 대화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설마 그런 일을 하고 있었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은지양은 뷰티 사이트를 보거나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는 것이 취미인 평범한 사춘기 소녀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은지양의 실종 사건은 시민들의 제보를 받기 위해 신문과 뉴스 등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5월 1일 김현우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성이 노원 경찰서로 자진해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은지 양을 만난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프리랜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던 김 씨는 은지 양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2004년 4월 18일 성인 포럼에서 은지 양의 글을 보고 처음 연락해 만남을 가졌으며 당시 그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만남 이후 두 사람은 온라인에서 자주 대화를 나누며 급격히 친해졌습니다. 김 씨는 은지 양을 한 번 더 만나고 싶어 4월 25일 새벽에 전화를 걸었고 두 사람은 몇 시간 뒤인 4월 25일 일요일 새벽 서울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은지 양은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노란색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수유역 인근의 한 모텔로 향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은지 양은 몹시 피곤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김 씨는 안쓰러운 마음에 성관계를 요구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워 이런저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쯤 눈을 뜬 두 사람은 모텔을 나와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이때 김 씨는 은지 양에게 성매매 대가 겸 위로금으로 25만 원을 건넸고 다음에 또 만나자고 기약했습니다. 김 씨는 그날 이후 MSN 메신저나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은지 양과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5월 1일 신문에 난 은지 양의 실종 기사를 보고 불길한 예감이 들어 곧장 경찰서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은지 양이 실종된 당일이자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시간이 바로 김 씨와 함께 모텔을 나선 직후였기 때문에 김 씨는 당연히 경찰의 유력한 용의 선상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알리바이를 철저히 검증한 결과 김 씨의 진술은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고 경찰은 그에 대한 의심을 거두었습니다. 김 씨의 진술 중에는 수사의 방향을 바꿀 중요한 단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모텔에 있던 밤 은지 양이 눈물을 흘리며 엄마에게 더 좋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서 돈을 벌고 싶다는 심경을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은지 양은 과거 가짜 모델 기획사에 속아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돈을 벌기는커녕 무려 7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은지 양은 성매매를 하며 번 돈으로 원금에 가까운 돈을 꾸준히 갚아 나갔으나 실종 직전인 4월 24일 밤
기획사 관계자로부터 5월이 되기 전에 이자조로 150만 원을 더 가져오라는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만약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과거 기획사에서 촬영했던 민감한 비디오와 그녀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에 전부 유포하겠다는 잔인한 협박이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은지양은 짧은 시간 안에 큰돈을 마련하기 위해 무리하게 여러 손님을 동시에 받으려 애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은지양이 김 씨와 헤어진 직후 협박으로 인한 압박감 때문에 또 다른 손님을 만나러 갔을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은지양의 통화 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 그녀가 마지막으로 통화를 발신한 시각은 4월 25일 오후 1시 14분이었으며 기지국 위치는 수유역 인근이었습니다. 통화는 정확히 53초간 지속되었으며 상대방 번호는 신원 등록이 되지 않은 이른바 대포폰 선불카드형 휴대전화였습니다. 은지양의 MSN 메신저 대화 로그를 추가로 확보한 경찰은 당일 오전 9시 16분 누군가 그녀에게 오늘 오후 1시까지 수유역으로 나와라. 도착하면 전화를 해라. 직접 역 앞으로 마중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수수께끼의 인물이 메신저에 남긴 연락처는 은지양이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그 대포폰 번호와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IP 추적을 통해 이 MSN 메시지가 수유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강북구 미아동의 한 다세대 빌라 내부 컴퓨터에서 발신되었다는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5월 3일 서울 노원경찰서로 정민재라는 28세 남성이 사색이 된 얼굴로 급히 찾아와 충격적인 제보를 했습니다. 정 씨는 자신의 절친한 친구인 최태성 23세의 한 젊은 소녀를 살해한 것 같다고 공포에 질려 고백했습니다. 정 씨와 최태성은 10년 전 한 야식 배달 전문점에서 함께 배달 일을 하며 알게 된 불알 친구로 이후 직장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는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정 씨의 진술에 따르면 4월 24일 토요일 밤에 두 사람은 서울 신촌의 한 유흥가바에서 만나 밤새 술을 마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태성은 술뿐만 아니라 필로폰으로 불리는 마약을 다량 투약한 상태였으며 두 사람은 다음 날 아침 7시가 되어서야 발을 나와 각자 집으로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4월 25일 일요일 밤 9시 25분부터 11시 25분 사이 정 씨는 최태성으로부터 연속으로 3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학이 넘어 최태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는 자신이 한 여자아이를 죽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최태성은 낮에 집에서 한 여자와 약에 취해 관계를 갖던 중 그 애가 자꾸만 죽고 싶다는 말을 반복하더라며 갑자기 홧김에 이성을 잃고 여자의 목을 졸라 죽여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토막내어 유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시신을 훼손할 때의 끔찍한 상황을 묘사하며 여자 몸에 기름진 지방이 너무 많더라느니 죽은 여자의 얼굴을 마주보는 게 너무 끔찍하고 무서워서 얼굴 가죽을 칼로 벗겨서 따로 내버렸다는 등 잔혹무도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또한 시신의 단단한 뼈 구석구석을 자신이 일했던 미아시장 정육점의 돼지뼈통에 몰래 섞어 숨겨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통보받은 정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최태성이 마약에 취해 헛소리를 하거나 잔인한 농담을 하는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최태성을 몇 번 더 만났을 때 최태성은 그때 전화로 한 말은 다 지어낸 장난이었다며 웃어 넘겼습니다. 그러나 정 씨는 며칠 동안 꿈자리가 사납고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신문과 TV 뉴스에서 실종된 박은지 양의 인적 사항과 사진, 그리고 결정적으로 실종된 날짜와 마지막 행적 위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뉴스 속 모든 내용이 최태성이 전화로 속삭였던 살인 고백과 소름 끼치도록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정 씨는 깊은 고뇌 끝에 더는 친구의 범죄를 덮어둘 수 없다고 결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정 씨의 구체적인 제보를 접한 경찰은 이 사건이 단순 실종이 아닌 극악무도한 토막살인 사건임을 직시하고 즉시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계로 이첩하여 전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최태성의 실제 거주지 주소는 앞서 경찰이 추적했던 MSN 메신저의 최종 IP 발신지인 강북구 미아동의 빌라 건물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당일 밤 광역수사대 형사들은 최태성이 거주하는 미아동 다세대 빌라 주변을 전면 포위하고 잠복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최태성의 거처는 해당 건물 2층에 위치한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밤 11시쯤 어둠 속에서 마침내 최태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잠복 중이던 형사들은 순식간에 달려들어 그를 거칠게 제압하고 손목에 수갑을 채운 뒤 경찰서로 압송했습니다.
경찰의 고강도 신문 과정에서 최태성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네 후배인 이강토라는 인물을 공범으로 지목하며 이 씨가 시신을 함께 토막내고 유기하는 것을 도와주었다고 허위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이 씨까지 체포해 조사했으나 수사 결과 이 씨는 범행 시간대에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었고 사건과 완전히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태성이 형량을 낮추거나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무고한 친구를 끌어들인 것이었습니다. 경찰 과학수사팀은 곧장 최태성의 미아동 원룸에 대한 압수수색과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방이었지만 루미놀 반응을 이용한 정밀 감식이 시작되자 끔찍한 학살의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화장실 바닥 타일 틈새, 벽면, 문틀, 그리고 샤워 커튼 커버 틈새에서 미처 완벽히 닦이지 않은 미세한 혈흔이 무수히 뿜어져 나왔습니다. 혈흔은 화장실뿐만 아니라 컴퓨터 책상, 의자 다리, 침대 옆, 카펫 밑에서도 줄줄이 발견되었으며 심지어 컴퓨터 본체 CD 드라이브 내부에 들어있던 음악 CD 표면에서도 혈흔이 검출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긴급 분석 결과 집안 곳곳에서 발견된 모든 혈흔은 실종된 박은지 양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이 좁고 차가운 원룸이 바로 참혹한 살인과 사체 훼손이 자행된 본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증거가 명백해지자 최태성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경찰 서류에 박은지를 살해한 후 시신을 자루에 담아 한강 마포나루 인근 물속에 던져 유기했다고 1차 진술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8시 경찰은 최태성을 대동하고 그가 시신을 던졌다고 주장한 한강 고수부지 마포 월프 인근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3시쯤 한강 경찰대 잠수부들이 차가운 강물 속으로 2차례나 들어가 수중수색을 벌였지만 강바닥의 거센 조류와 탁한 씨앗 탓에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색이 난항을 겪자 최태성은 가증스럽게도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사실 시신을 온전하게 버린 것이 아니라 잔인하게 토막냈다며 머리 부분만 따로 자루에 담아 한강에 던졌고 나머지 몸통과 살점들은 가위와 칼로 잘게 부수어 화장실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 하수구로 흘려보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단단한 팔다리뼈와 척추뼈 일부는 자루에 담아 자신이 한때 아르바이트를 했던 미아시장 안에 정육점 돼지뼈 수거함에 몰래 섞어 밀어 넣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살인마의 주둥이에서 흘러나온 잔혹한 범행 수법에 베테랑 형사들조차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범행이 일어난 지 이미 열흘이 훌쩍 넘은 시점이었기에 최태성이 정육점에 내다버린 은지양의 뼈 중 일부는 이미 다른 돼지뼈들과 함께 가공되어 일반 시민들에게 판매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 엽기적인 토막살인 사건이 언론을 통해 세상에 공개되자 대한민국 사회는 엄청난 충격과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특히 살인범이 인육을 정육점 돼지뼈통에 유기했다는 소식은 미아동 일대 주민들과 전국의 소비자들을 극심한 패닉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온갖 악성 루머와 음모론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실종 당일 박은지 양이 최태성의 원룸에서 여러 명의 남성과 함께 집단 마약 성파티를 벌였다. 은지 양이 치사량의 마약을 흡입했다가 쇼크사하자 최태성과 그 일당들이 죄를 숨기기 위해 시신을 토막내 시장 정육점과 한강에 나누어 버린 것이다라는 내용의 자극적인 괴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면밀한 추가 수사 결과 이러한 소문은 모두 근거 없는 낭설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현장에 은지 양과 최태성 외에 다른 가담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최태성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재구성했습니다. 4월 25일 일요일 아침 신촌에바에서 밤새 술을 마시고 아침 7시쯤 집에 돌아온 최태성은 피로 가득한 상태에서 또다시 혼자 필로폰을 다량 투약했습니다. 극도의 환각 증세와 흥분 상태에 빠진 그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자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MSN 메신저를 켜고 조건 만남 대상을 물색하다 은지양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오후 1시가 조금 넘은 시각, 두 사람은 수유역에서 만났고 최태성은 은지양을 자신의 미아동 원룸으로 데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방 안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한 뒤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오후 3시쯤 마약 기운에서 일시적으로 깨어난 최태성은 침대 위를 바라보고 경악했습니다. 옆에 누워있던 은지 양이 입가에 붉은 피가 섞인 거품을 문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몸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숨이 부른 상태였습니다.
최태성은 자신이 환각 상태에서 그녀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비록 구체적인 범행 과정은 약물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자신이 혼미한 정신 속에서 은지양의 목을 1분에서 2분 동안 강하게 졸랐던 기억 편린이 남아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최태성은 처음 5분에서 10분 동안은 눈앞의 시신을 보고 극심한 공포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의 머릿속에 시신을 토막내어 완전 범죄를 꿈꾸는 잔혹한 계획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태성이 시신을 토막내기로 결정한 이유는 시신을 통째로 옮기다가는 발각될 위험이 크지만 조각내어버리면 수사기관이 영원히 시신을 찾지 못해 범죄를 은폐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방 안에 은지양의 시신을 눕혀두고 장장 수시간에 걸쳐 훼손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시신에서 피를 완벽히 빼내는 작업에만 10분에서 15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최태성은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뼈와 살을 동시에 발라내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자 마치 과거 정육점에서 돼지를 도축할 때 보았던 방식처럼 먼저 살겜 가죽을 전부 벗겨낸 뒤 살점을 도려내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변기가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려낸 살점들을 가위로 아주 미세한 크기로 가공한 뒤 변기통에 수십 차례에 걸쳐 나누어 넣고 물을 내렸습니다. 은지 양의 손가락과 발가락 뼈마디를 처리할 때는 형사들이 지문 추적을 하지 못하도록 손톱을 일일이 제거한 뒤 손가락 마디를 한 개씩 변기에 넣고 물을 내리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밤 10시쯤 되자 변기에 도저히 들어가지 않는 거대한 팔다리, 뼈와 척추뼈 등의 처리가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최태성은 이 뼈들에 붙은 미세한 살점까지 칼로 완전히 긁어내어 인간의 뼈처럼 보이지 않게 만든 뒤 목욕탕 대야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은지양의 머리를 검은 비닐봉지와 자루에 싸서 대담하게도 일반 시내버스에 탑승했습니다. 그는 버스를 타면 경찰의 임검이나 단속을 피할 수 있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계산했던 것입니다. 버스를 타고 한강 마포나루 인근에 도착한 그는 밤바다처럼 어두운 강물 속으로 은지양의 머리가 든 자루를 힘껏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내버스를 타고 뻔뻔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인 4월 26일 새벽, 그는 남은 뼈더미를 2개의 자루에 나누어 담은 뒤 미아시장 정육점으로 가영업이 시작되기 전 돼지뼈 수거함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최태성은 이 끔찍한 대량의 시신 훼손을 끝마친 후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상생활을 지속했습니다. 친구들과 밥을 먹고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겼고 정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범행을 자랑하듯 떠벌렸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의 이 과시적인 성격과 통화 행적이 결국 경찰이 자신을 체포하게 만든 결정적 단서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최태성에게 과거 해부학을 공부했거나 정육점에서 전문 도축 기술을 배운 적이 있는지 혹은 시신 훼손 과정을 카메라로 촬영했는지 추궁했으나 최태성은 격렬히 부인했습니다. 최태성이 체포된 후 그의 정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청량리 정신병원 소속 전문 정신과 의사들이 구치소를 방문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습니다. 최태성은 의사들에게 자신이 8세 때 심각한 정서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16세 때부터 유흥가에서 성매매를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01년 말부터 필로폰과 대마초 등 각종 마약에 손을 댔고 2002년부터는 인터넷 우회 사이트를 통해 해외 불법 음란물과 고어 영상들을 매일같이 시청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의 변호인 측은 최태성이 범행 당시 과도한 마약 투약으로 인해 자동증 오토매티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동증이란 일종의 특수한 뇌전증 발작이나 극심한 약물 중독으로 인해 이성과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복잡한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수행하는 정신질환의 일종입니다. 환자는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며 발작이 끝난 후에는 그 기간 동안 일어난 일을 완전히 망각하게 됩니다. 변호인은 최태성이 의도적으로 은지양을 죽인 것이 아니라 약물 혼미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였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나 국립치료감호소 소장과 중독치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의학계 통계를 통틀어 필로폰이나 알코올 남용이 이 같은 정교하고 치밀한 토막살인 및 사체유기 과정을 유발하는 자동증을 일으켰다는 임상보고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최태성이 범행 과정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발뺌을 덕석 깔아놓은 것은 처벌을 면하기 위한 가증스러운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최태성이 화장실 변기를 통해 수십 차례 내버린 은지양의 미세한 살점들은 하수관을 타고 서울 전역의 지하 하수 통로와
중랑물 재생센터 등의 거대한 펌프장, 그리고 복잡한 침전조 정화시설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 정화시설들은 서울 강북 지역에서 매일 배출되는 수백만 톤의 막대한 생활하수를 24시간 내내 쉼없이 처리하는 거대한 공장이었습니다. 정화 처리가 끝난 물은 한강과 서해로 방류되기 때문에 이 복잡한 하수 시스템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은지양의 시신 조각을 찾는 것은 그야말로 한강 백사장에서 바늘 하나를 찾는 것만큼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5월 5일 최태성의 미아동 빌라 건물 1층에 입점해 있던 부동산 중개업소와 청바지 보세 의류 매장 직원들이 구청과 경찰에 기이한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몇 일 전부터 건물 바닥 하수구와 맨홀 틈새에서 쥐가 썩는 듯한 참을 수 없는 악취가 역하게 뿜어져 올라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보를 받은 경찰은 즉시 서울시 하수도 사업소 직원들과 협조하여 맨홀 내부 수색에 나섰습니다. 5월 6일 밤 방수 장비를 착용한 하수도 직원들이 빌라 외부 도로 및 하수관로와 맨홀 내부를 청소하고 준설 작업을 벌이던 중 한 콘크리트 하수관 내부를 망치로 두들겼을 때 무언가 꽉 막혀 있는 듯한 둔탁한 이음을 감지했습니다. 직원들이 하수구 바닥에 시커먼 흙과 찌꺼기 오물을 지상으로 퍼올려 정밀 여과 작업을 거치자 그 속에서 악취를 풍기는 20여 점의 기이한 살점 덩어리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긴급 출동한 국과수 감식반의 세포 조직 DNA 대조 결과 하수구 시궁창 속에서 건져 올린 살점들은 실종된 박은지 양의 신체 조직인 것으로 최종 판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은지 양의 잘린 머리는 한강 마포나루 하구 전역을 샅샅이 뒤졌음에도 차가운 강물 속에서 끝내 인양하지 못했습니다. 인류의 탈을 쓴 살인마 최태성은 범행 당시 23세로 신장 177cm의 체중 95kg의 거구였습니다. 서울에서 사남매 중 둘째로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성격이 난폭해 동네 골목대장 노릇을 하며 싸움을 일삼았습니다. 그가 5살 되던 해 가족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가던 중 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대형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끔찍한 사고로 최태성은 두개골 파열과 뇌손상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자신의 바로 눈앞에서 어머니가 피를 흘리며 참혹하게 숨지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고 이후 외가 식구들은 최태성의 아버지가 졸음운전을 해 어머니를 죽였다며 아버지를 격렬히 원망하고 비난했습니다. 가정은 풍비박산났고 2년 후 아버지는 다른 여성과 재혼하여 새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가족들은 강북구 번동의 한 주택가로 이사를 갔고 다행히 새어머니와 의붓 형제들은 최태성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비교적 화목하게 지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8세가 된 최태성은 주의력 결핍과 함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폭력성을 보였고 학업을 전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를 종합병원 정신과에 데려가 심리검사를 받게 했고 그 결과 정신지체 및 감정조절 장애 진단을 받아 일반 학교가 아닌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학교로 전학 조치되었습니다. 15세 때는 거리에서 또래 아이들을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죄로 소년원에 수감되어 장기간 교정 처분과 심리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최태성은 결국 초등학교 6학년 때 학업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소년원을 나온 후에는 야식 배달 전문점의 배달원으로 일했고 사촌형을 따라 건설 현장에서 에어컨 실외기 설치 보조 일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밖 화려한 유흥세계에 눈을 뜬 최태성은 급격히 타락해 갔습니다. 그는 마약에 중독되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코피를 쏟고 구토를 하면서도 환각이 주는 쾌감을 끊지 못했습니다. 문란한 사생활을 즐기며 정식 교제하는 여자친구가 있는 와중에도 매주 집창촌을 드나들며 성매매를 일삼았습니다. 최태성이 일했던 야식 배달집 주인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최태성의 월급은 60만 원 남짓이었고 그나마도 게으름을 피우다 반년 만에 해고당했다고 합니다. 노랗게 탈색한 머리에 거구의 비만 체형 때문에 동네 건달들 사이에서 뚱보 태성이라 불렸던 그는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사창가 여성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음담패설을 늘어놓기 좋아했으며 유흥비 마련을 위해 불법 사채를 끌어다 쓰는 등 행실이 깡패와 다름없었습니다. 전 직장 동료들은 최태성을 허풍이 심하고 게으르며 일은 안 하고 노는 것만 좋아하는 인간 말종으로 기억했습니다.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았던 그는 주변 친구들에게 매일 돈을 빌리러 다녔습니다. 단시간에 일확천금을 꿈꾸던 최태성은 무등록 사채업체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아 유흥비로 탕진했고 채무를 갚지 못한 상태에서
또 다른 고리대금 업자에게 이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렸습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최태성의 집으로 매일같이 험악한 채권 추심원들이 찾아오자 그는 결국 야반도주를 감행해 잠적했습니다. 절친이었던 정 씨의 눈에 비친 최태성은 잔머리는 비상하게 잘 돌아가지만 성질이 불같이 급해 툭하면 욕설을 내뱉고 주먹질을 하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였습니다. 2003년 6월 22세였던 최태성은 빚쟁이들의 눈을 피해 강북구 미아동의 한 허름한 빌라 2층 원룸을 보증금 없이 월세 30만 원에 계약해 들어갔고, 이 밀폐된 방은 1년 뒤 대한민국 범죄 사상 가장 엽기적인 토막살인 현장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1년이 지난 2005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이 끔찍한 미아동 토막 살인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최태성에게는 살인, 사체 유기, 사체 훼손 및 은닉 등의 중범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최태성은 자신이 저지른 잔혹한 범죄 사실을 모두 덤덤하게 인정했습니다. 장장 6일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재판부는 최태성에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살인죄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사체 훼손 및 유기죄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여 최종 합산 무기징역형을 확정지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살인마 친구의 끔찍한 범죄를 용기 있게 고발해 경찰의 체포와 사건 해결에 결정적 기여를 한 절친 정민재 씨는 경찰청이 주관하는 2005년 올해의 용감한 우수시민상 시상식에 초청되었습니다. 단상에 올라 우수시민상패와 포상금을 수령하는 정 씨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그날 상을 받은 수많은 시민 중 유일하게 얼굴을 들지 못했고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단히 복잡하고 괴로운 심경을 피력했습니다. 그는 제 손으로 10년지기 친구를 감옥에 보낸 제 마음은 지옥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녀석은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고 한 어린 소녀를 난도질했습니다. 가끔 밤마다 그 아이의 환영이 보이는 것 같아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라며 통곡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2011년 이 비극적인 박은지 양토막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삼아 현대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조명한 범죄 영화 어둠의 메아리가 극장에 개봉되면서 이 사건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 사회에 거대한 반향과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전히 이 사건 뒤편에는 몇 가지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안개처럼 남아 있습니다. 최태성은 정말로 마약으로 인해 이성을 완벽히 상실한 자동증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일까요? 만약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그가 15세 어린 소녀를 그토록 잔인하게 살해해야만 했던 진짜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그 추악한 진실은 차가운 교도소 독방에 수감된 살인마 최태성 본인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박은지 양의 비극적인 죽음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지울 수 없는 커다란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긴 채 사법적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어머니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하고 싶다던 소박하고 아름다운 꿈을 품었던 어린 여학생의 시간은 강북구 미아동의 그 차갑고 냄새나는 원룸 안에서 영원히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비참한 죽음은 화려하게 번쩍이는 대도시의 네온사인 불빛 이면에 도살인 잔혹한 덕과 인간 시장의 범죄에 대한 뼈아픈 경종이 되었습니다. 살인마 최태성은 평생 차가운 철창 안에서 자신의 죄거를 참회하며 죗값을 치러야 하겠지만 그 어떤 무거운 형벌로도 자식을 잃은 이명숙 씨 가족의 피눈물과 찢겨나간 가슴을 위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가슴 아픈 비극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과 사회에 엄중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소외되고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더 깊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따뜻한 포용의 손길을 내밀어 달라는 절규입니다. 오직 가정의 진정한 사랑과 관심만이 연약한 아이들의 영혼이 거친 세상의 유혹과 파멸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줄이기 때문입니다. 머나먼 하늘나라에서는 은지 양이 지상의 모든 모진 풍파와 고단했던 생의 무게를 내려놓고 부디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